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54차시와 55차시 수업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현대사 첫 번째 시간으로 광복과 분단에 대한 당시 국내외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전쟁 방지와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국제연합, 유엔이죠. 유엔은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을 운영하는 등 오늘날까지 국제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이 끝나자 세계의 패권을 두고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진영으로 양분되며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1947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트루먼 독트린으로 더욱 격화되었고, 이후 양측은 경제적, 군사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경쟁을 1990년대 초까지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측 간의 대립과 갈등 양상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종전과 냉전체제의 형성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2학년 세계사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냉전체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냉전의 갈등이 크게 표출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먼저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공산당이 승리하며 중국 대륙에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오늘날의 중국이 들어서게 되었고, 공산당에 패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반도에는 분단된 남한과 북한 사이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역시 분단되었던 베트남 지역에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보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냉전 상황에 대해서는 2학년 동아시아 역사기행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패망 소식, 즉 광복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독립운동가 민족 지도자들은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건국 작업에 박차를 가한 것은 국내에 있었던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건국동맹이었습니다. 여운형은 해방 당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만나 조선총독부 총독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았으며, 이후 건국동맹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하며 안재홍 등의 우익 인사들과 함께 본격적인 건국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는 건국강령을 제시하고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여 치안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켜 나가려 했습니다. 이후 9월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건주는 국가 건설의 주도권을 갖고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이 미군정을 세우고 건준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건주는 그 동력을 상실하였고, 건준 내 좌우익 세력 간의 갈등으로 우익 세력이 이탈하게 되면서 결국 건주는 해체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방 이후 국내 건국 작업을 이끌었던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진주와 분단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련의 대일선전포고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의 패망이 가시화되자 미국은 소련의 빠른 남하로 인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소련에게 38도선을 경계로 북측은 소련이, 남측은 미군이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수락하며 한반도에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도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말이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38도선은 추후 우리 민족을 둘로 가르는 분단선으로 변질되고야 맙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던 미군은 9월이 되어서야 한반도 이남에 진주하게 됩니다. 미군은 한반도 전체 공산화를 막고자 미군정을 설치하여 한반도 이남을 직접 통치하였고, 이를 위해 기존 조선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운형이 만든 건중과 조선인민공화국, 이후 국내에 들어오는 김구 등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련군은 일본의 선전포고 후 빠르게 남하하여 38도선 이북을 장악하였습니다. 소련은 한반도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고자 행정권을 각 지역에 설치된 인민위원회에게 이양하며 이북 지역을 간접적으로 통치합니다. 여기까지가 미군과 소련의 한반도 진주 및 통치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국외 지역에서 독립을 위해 활약하였던 여러 인사들이 귀국하여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 지도자들의 정치 성향은 다양했는데, 이들은 특히 정부 수립의 방향, 친일파 청산 문제, 토지개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소련 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을 지지하거나 그러한 성향을 나타낸 세력을 좌익이라 하며, 미국 또는 민족주의 자본주의 계열을 지지하거나 그러한 성향을 나타낸 세력을 우익이라 합니다. 좌익은 대표적으로 소련을 등에 업고 한반도 이북을 장악해 나간 김일성과 국내에서 공산당 활동을 지속했던 박헌영이 있었고, 우익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와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한 이승만 등이 있었습니다. 중도 측에는 좌우 각각 여운형과 김규식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활동한 정치 세력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익 세력을 보도록 하자면 한국민주당, 즉 한민당이 있습니다. 김성수와 송진우 등이 결성한 한국민주당은 주로 지주 자본가 출신이 참여하였으며, 어느 단체보다 미군정을 지지하고 좌익 세력을 반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한국민주당이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면서 광복 이후 갈 곳을 잃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좌익을 반대하는 명분을 앞세워 한민당에 가세하며, 한민당은 대표적인 우익 정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방전국을 운영하고자 좌우익 정파를 연합한다는 명분으로 조직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즉 독촉이 있었습니다. 좌우익을 망라한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박헌영과 여운형 등 좌익 중도 세력은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들어오는 임시정부 역시 독자 노선을 걷게 되면서 미군정을 지지하는 한국민주당 세력만이 적극 가세하면서 독촉은 우익 단체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귀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의 한국독립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귀국하여 국가 건설운동을 전개해 나갔지만, 이들 역시 건중과 마찬가지로 미군정에게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군정과 자주 충돌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분할된 상황이 발생하며 한국 독립당은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편 좌익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해방 전후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공산당 조직을 규합하여 사회주의자 박헌영이 부활시킨 조선공산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사회주의 확산을 위해 대중단체를 조직하고 선전활동을 하였으며, 미군정과 우익에 반대하며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국내에서 활동한 여러 정치 조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각 진영과 단체의 특징에 대해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54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